한국의 1020. 윗세대가 이룬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 속에서 성장해 정보화로 무장한 디지털 세대. 월드컵과 대선을 거치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신인류. 하지만 지나치게 가볍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국의 1020. 그들이 말한다. 그 PC 통신 있잖아요. 그건 돼가지고 그때 한참 막 드디어 지난 3월 초 8명의 1020이 모였다. 평소에 아버지 설득해 본 적은 없어요? 저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아직도 지난 대선은 화제였다. 친구들이 또 막 얘기를 하면은 또 아니,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그 교회 다니는 제 이제 어머니가 친구분들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투표 날 애 못 나가게 잡아라. 그러니까요. 애 못 나게 잡아라. 얘네들 지금 애 못 나게 잡아라. 의견 물어봐서 틀리면 잡아놓고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라. 전날 이제 밤 새가지고서는 이제 몇 시까지 꼭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서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투표하러 가려고서는 그때 한 오후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가려고 했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지금 작업실 갑니다 그랬더니 투표하러 가지 해가지고 맞다. 잡혀가지고 한참 신랑이 또 버리다가 결국 이제 투표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찍지 않을 경우 자식의 용돈을 끊어라. 그럼 자식은 투표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돌아서 막 수많은 20대를 충격받았고 이제 그거에 반응했었던 이제 또 30, 40대들이 있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찍지 않는 부모님한테는 용돈을 끊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세대의 대결이라는 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대결의 무기가 용돈. 용돈이죠. 그러니까 등록금을 안 준다고 협박을 하든가 용돈을 끊어라. 너 내가 주는 용돈. 정말 붕괴하셨어요. 엄마랑 다 같이 들어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그 시작은 가까운 데 있었다. 지난 대선 때는 굉장히 서로 설득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로 저런 그때도 의견이 틀려서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다음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집이 부산에 있고 그러니까 지역색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 때부터 나와서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뭐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 때는 그렇진 않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하고 관심 가지고 여쭤는 보죠. 누구 찍으셨어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설득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좋겠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냥 그러고.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다르면 서로 누군가 한쪽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설득보다는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하되 설득보다는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는 쪽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은 물론 부모님은 저한테 부모님 의견을 말하고 저도 부모님한테 제 의견을 말하지만 누가 한쪽이 윈하고 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의견을 말하고 그래도 뭐 합의 안 되면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저는 좀 넘을 수 없는 벽을 좀 발견하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인권장동을 해서 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종로 선거에서 한번 나가갖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대학생들이 투표하자는 이렇게 퍼포먼스 연극 같은 거 하고 희망트리 만들어서 새 대통령이 생기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희망트리 쓱 달고 저희 막 퍼포먼스 하고 이렇게 전단지 나누면서 뭐 20, 30대를 중심으로 투표 나눴는데 갑자기 이 50대도 아니고 60대 할아버지 오셔갖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거였어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저희 20대인데 20대 투표를 너무 낮고 사회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갈 세대로서 이런 게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20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가면서 이런 걸 할 리가 없대요. 니네 노무현 그때 하는 거지? 이러고 그러는 거였어. 아니라고 저 유권자 운동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이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 하면서 니네가 그럼 되겠냐고. 막. 대선에 누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사진 찍기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다 그 말이 나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누구 선거운동이냐 나 그걸 묻는 거냐 네, 저희는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대들이 너무 투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투표를 다 하시는데 저희 20대들은 투표를 너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20대들은 이렇게 투표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하면 투표를 잘 안 해요. 그걸 한다면 그걸 너보다 세상 더 살았어. 알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이거. 근데 사실은 저희도 너 미국이 6.25 때 와서 단고 구원해가지고 봉도 그 사람 보상한다고 해서 미국은 오지 말란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대화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SBS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냥 접고서 갔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는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50명 있던 할아버지가 거의 100명이 다 돼갖고 자기들끼리 삼수한 보고 짝을 이루셔갖고 뭐 노무현이 어땠네, 6.25가 어땠네, 이놈 자식들 막 이놈 자식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전쟁 경험이라는 거, 세대 경험이라는 게 정말 그냥 단순히 차이가 있다, 그냥 인정, 설득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넘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지난 2월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57%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다. 윗세대들도 60% 이상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다. 부모 세대가 이룩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1020. 그러나 종종 부모 세대를 당혹스럽게 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게 학교가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나 절대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대답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은 채 대답만 있고 대학 가.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게 신체적으로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몸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막 학교 가기 싫어 토한다든가 아니면 막 몸이 되게 나른해진다든가. 근데 학교만 나오면 쌩쌩해지고. 자신이 가진 창의력과 꿈, 그것을 살려주지 못하는 학교를 견딜 수 없었던 장정아. 그러나 부모 세대들에겐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다. 장정아는 2번이나 학교를 자퇴했다. 중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들어간 고등학교를 또다시 포기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또래 친구들과의 학교 생활과 교복에 대한 미련도 장정아를 붙잡아 주진 못했다. 학교는 장정아에게 자신을 조여오는 그 무엇이었고, 그래서 늘 벗어나고픈 굴레였다. 부모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한 2달 정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부모님과 약속했던 건 검정고시였고 이제 검정고시 해놓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했죠. 되게 신났어요. 되게 나름대로는. 일단은 제일 햇볕 쨍쨍한 시간 있죠. 1~2시에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미술을 상당히 옛날부터 이제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끝까지 그 제 의견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항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집도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는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하든 뭐 대학은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할 바에야 대학 가가지고서는 뭐 무슨 어떤 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뜻에도 맞지 않는 뭐 그런 일 해가면서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대학 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또 저희 집안은 또 이제 일반 보통 집안이 다 그렇겠지만 대학 안 가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그래가지고 결국 끝까지 이제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네 미술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책임 못 진다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래서 그 뒤늦게 이제 미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늦은 시작. 그러나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김풍은 지금 인터넷에 자신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사이버 페인이라는 컨셉으로 이어지는 김풍의 작품 페인의 세계. 부모가 원하던 길은 아니지만 김풍은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은 뭐 한 번에 안 되니까 상수까지 하긴 했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미술을 하게 되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할머니라든가 저희 친가 쪽에서는 뭐 부정적이에요. 그런 미술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런데 제가 보여드려야죠.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서도 어떻게 이제 충분히 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 이렇듯 1020은 지금까지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골도 깊다. 그래서 반대 굉장히 심하셨죠. 그러니까 남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데라는데 꼭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 좀 있어 보면은 좋다는 거 알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아는 자는 이제 즐기는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 옛날보다 한 50배 이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저는 도리가 없잖아. 여기가.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선택을 납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자들은 토요일에 놀잖아. 노나? 김명남은 입사 6개월도 채 안 돼 다들 선망하는 기자 생활을 그만뒀다.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남는 듯 문득문득 섭섭함을 내비친다. 그렇구나. 미술관이 내가 여기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이왕이면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기 들고 또 뭐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기자라니까는 또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와서는 본인이 싫어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안에 별로 좋은 건 없어. 좋은 건 없어? 그냥 뭐 컴퓨터 놓고 있는 거지.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내가 너한테 사실은 좀 막 돈을 뭐 의사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교수가 되든 뭐든 안 되면 명예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든지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키웠는데 지금에 와서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그동안 정신적인 게는 너는 모르지만은 부모로서 굉장한 심정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동아일보가 있을 때라든가 그때만 해도 조금 나았어. 그런 또 다시 내가 직장을 알라디는 곳 가면서 할 때 진짜 정신적으로 아마 혈압이 높았으면 쓰러져 가지고 거짓말 아니 이 좀 병원에 실을 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왔었어. 그래서 진짜.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먼저 사표 먼저 내고 얘기했잖아요. 충격 많이 받았었죠. 가는 길을 가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네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도 했을 거고 네 마음대로 노력을 해. 집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너는 네 혼자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은 고시보라는 얘기 하지 말죠. 고시는 이제 나이가 되겠나 이제 시집 가야 되지. 이제 시집 갈 준비해야 되지 이제 뭐 나이하고 뭐 관계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걱정을 하지 마. 집안 사람들은 절대 뭐 이제 내야 대해서는 손 뗐으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서운하잖아 아직도.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1020의 선택.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7시까지 또 일어나서 어디에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 오늘 누구도 만나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은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지. 빨리 일어나서 회사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로 하는 거지만 굉장히 즐겁고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막 충전되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 관건이 이제 내가 그거를 정말 즐기느냐인 것 같아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김명남이 선택한 직장은 인터넷 서점. 비록 아버지를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김명남은 자신의 새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 맞죠? 이거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수입도 적고 부모에겐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김명남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1020은) 휴대폰과 인터넷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성장한 세대다. 이들에게 지난 2월 원 바이러스 사고는 악몽이었다. 너무 끔찍했죠. 전 인터넷 회사에 다니니까 전 인터넷이 마비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고객들도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내가 늘 하던 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되게 답답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절대 안 되죠. 직업 상실. 절대 안 되고 저는 여기 와서도 제일 먼저 막 그냥 컴퓨터만 보이면은 접속을 해야 안심이 되고 사이트 오자마자 오자마자 사이트에 알라딘밖에 없어요. 집에 딱 가도 저는 집이 지방에 있어서 집에를 뭐 1년에 2번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가서도 제일 먼저 방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서운해하시죠. 집에까지 와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이미 이제 수단을 넘어서서 나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나? 저는 오히려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상품 이미지들을 이제 인터넷에 봤는데 그 이미지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선 보냈다는데 저는 열리지가 않는데 방송 시간은 다가오고 급히 뭐 자료 보낼 거 있었는데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안 되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인터넷 안 하면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되게 황당했죠. 아무리 눌러도 접속도 안 되고.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뭐 만화만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선 한참 그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정신이 뭔가 그동안도 계속 했던 것이 이제 컴퓨터에서 한쪽에 이제 메신저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뉴스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 띄워놓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작업하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시간이 꼭 정지된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한 두세 시간 지났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20대의 76%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5060의 80%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해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맨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휴대폰 진동음은 쉴 새 없이 계속 울려댔고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다. 이들 또한 놀랍도록 빠른 손놀림으로 틈틈이 답을 보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런 데를 내가 뚫고 나왔다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들 디지털 세대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에서 잘 나타났다. 그동안 탈정치적이며 사회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1020의 반란은 기성세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게 와서 이제 한번 써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그리고 이제 대학가 화제 중에 하나였던 게 대학 내 투표소를 설치한다. 대학교에 이제 투표소 들어온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관위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러하니까 이번에 설치시켜 주셔서 좀 20대 투표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얘기가 되는 과정에
이제 기사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이제 오마이뉴스에 올렸었는데 어느 학교 지금 신청이 몇 명 됐다라는 보도 한 번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뭐하냐 선배님들이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루에 막 몇백 개씩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운동본부 애들이 학생들이 처음에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막 선배들이 전화 오고 막 난리하니까 갑자기 그때만 해도 3개 학교에서만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갑자기 7개 학교가 됐고 그 인터넷 오마이뉴스 올림으로써 아마 최소 10,000명 정도 거의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인터넷의 위력이었다. 이상혁은 20대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고 믿는 정치학도로서 자신과 같은 1020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하는 글을 써서 인터넷 신문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매체는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에서 기존의 매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대선 당일 하루 방문객 623만 명. 선거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지난 대선의 결정적 변수는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2030들이었다. 그 활동이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보면서 참 투표를 나왔지만 진짜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40, 50대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냥 자네 투표했나 이런 것도 밤에나 물어보시지 그 중간중간 안 하시는데 그 오후에 진짜 그 역전의 드라마가 사실상 이 인터넷과 이 핸드폰 속에서 사실 이루어진 거죠. 젊은 층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러고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인터넷 하고 있다가 이제 빨리 투표율이 낮대더라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오후부터 갑자기 인터넷 이제 투표율이 갑자기 늘어났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저는 아침 일찍부터 했지만요 그런 메시지를 저도 받았었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외신에서 그렇게 떠들다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번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인터넷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라는 정도로 막 몸을 못 치시겠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의 영향력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는 뒤통수를 맞은 듯 허탈해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1020을 끌어들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다 못한 광고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께 동의도 하고 어쩌면은 이분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좀 불안정하고 더 변화가 좀 많아져가지고 어쩌면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것까지는 같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맥이나 무슨 학연, 뭐 지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우리들의 마음, 국민들의 그런 힘으로써 그렇게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도 있구나. 의외로 뭐 기성세대들이 입맛에 맞춘 그런 광고가 아니라 20대들이랑 이제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맞춘 그런 광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타깃층은 그러면은 지금 20대로 보는 건가 아니면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을 뭐 기약을 하는 건가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대들을 이렇게 투표장으로 데리고 와서 끌어왔다는 것은 그런 건 충분히 효과가 있었었고 그런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고 젊은 층들의 그런 피를 그런 수혈하는 거죠. 그 수혈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투표율은 낮았지만 1020을 움직였던 지난 대선 광고들. 기성세대는 이런 1020의 반응에 대해 열정과 폭발력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이미지 중심적이며 감성적이라고 지적한다. 감성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감성적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치에서는 뭐 비방이라던가 뭐 저 후보는 어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감정에 호소하고 근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뉘앙스 저 후보는 굉장히 나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면 너무너무 잘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와닿았다기보다는 야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줄 아네? 우리랑 눈높이가 비슷한가 보다. 저는 그게 와닿았다면 그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700원 삼각김밥 아침 최근 우리 사회에
몇 가지 논쟁거리에 대한 세대 간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저는 가장 흥분했을 때가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촛불 시위와 미국에 대한 1020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가 미국에게 왜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 사과를 받아낼 수 없나? 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로밖에 미국에게 이렇게 항쟁할 수밖에 없나? 그런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떳떳하게 이런 거는 당장 와서 사과해라. 참 불리한 외교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그 공부를 하면서요. 여태까지 머리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 조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는 불평등하게 살아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고등학생인 조창근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것은 지금까지 4번.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인 참여였다. 지난해 월드컵이 끝나면서 불붙기 시작한 촛불 시위는 불평등한 소파 개정 요구에서 대등하지 못한 한미 관계를 바로잡자는 요구로 이어졌다. 애초에 몇몇의 생각에서 출발한 촛불 시위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고 네티즌들이 몰려들었다. 그 주축은 역시 인터넷 세대들이었다. 이날 낮 서울시청 앞에선 또 하나의 집회가 있었다. 삐걱거리는 듯 보이는 한미 관계가 불안하기만 한 사람들. 이들은 1020의 촛불 시위를 철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1020의 생각은 다르다. 촛불 시위는 아무래도 월드컵 영향을 약간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모임 장소나 이렇게 연대 의식이나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그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옛날에도 미군들한테 그런 사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이 사과한 적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막 모이고 그런 적도 없었죠. 그런 적도 이제까지. 없었고. 예. 미국을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카스라 테프트 조약. 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경험에 개인적인 지금 소파 그게 아주 시끄럽고 핵, 지금 이라크 전쟁. 전쟁. 네. 토익. 저도 영어. 영어. 역사 악의 축. 악의 축. 네. 네. 무엇보다 이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 그 보수 분들이 말씀하시는 혈맹이나 우방이 사실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이념적으로 그런 거고 그냥 그분들 가치관이 그런 거지. 사실 그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역을 했던 거고 사실 도와주려고 무역을 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 나라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돼도 바주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러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국익을 위해서 해왔던 거고 미국 하면은 그 세계를 미국화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NBA나 NLB 이 NBA 중계방송이나 NLB 중계방송 이런 게 제2, 제3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처럼 미국을 소개하고 미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 각지를 미국 문화권으로 만들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CNN도 그런 거고요. 우리가 왜 뉴스를 CNN을 봐요? 우리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 세계에서 하여튼 뉴스가 최고 빠른 뉴스다, 최고 잘하는 농구, 최고 잘하는 야구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곳에 미국이란 것을 전파하기 위한 좀 강대국 의식이 강한 나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는 나라라는 입장. 좀 반대죠. 그래서 좀 미국에 대한 좀 적대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세계적인 모습에서 리더십으로서 어느 정도 민주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뭐 오노 사건이나 부시 일방적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전체의 존경을 받기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일방주의적인 이런 것들에서 당연히 이제 반미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기존의 한국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던 것
혈맹이다, 우방이다 이래서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고 젊은이들의 그런 반미 감정이 뭐 감성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소파 불평등 조약 이런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도 뉴스 반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군이 꼭 있다고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좋은 점도 나름대로 있고 또 이번에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촛불시 영향인지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번에 카츄샤 들어간 한국인이 미군들한테 성폭행 당했잖아요. 남자가 남자한테요. 근데 이제 그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제 알기로 30년형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촛불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군이 미국계 미군이 아니라 뭐지 다른 나라계 미군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있어서 전쟁 억제 능력이 있는 거는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저희 제가 군대에서 본 거지만 군사력 비교를 해볼 때 저희가 좀 많이 북쪽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들이 있어서 전쟁 억제 능력이 있지만 꼭 그들이 빠진다고 해서 뭐 아니면 도사식으로 빠지면 전쟁이다, 있으면 전쟁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군이 철수를 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라는 논리의 기저에는 북한하고 지금 우리는 적이고 틈만 나면 싸울 거를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조율을 해주고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면서까지 전쟁은 나게 돼 있고 그걸 막아주는 게 미군이다라는 논리는 좀 아니지 않은가. 20대의 72%가 미국에 대해서 주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5060의 64%가 반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해 커다란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5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념의 문제도 이들에겐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이 위험하다고 보세요? 글쎄 북한의 핵 같은 경우는 결국 핵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고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는 저도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북한이 비이성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권이 50년 동안 비이성적이면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경우 5년만 비이성적이만 해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아무리 그 통제가 강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나름대로 체제의 정통성이라는 게 북한에 분명히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사회를 유지해오는 논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남한에도 문제가 있듯이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를 대항하는 논리가 거기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정말 비이성적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차라리 어떤 식으로 통일, 연방제를 해서 자신들의 정권과 생명과 재산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편이 더 낫지 궁지에 물렸다고 물어서 자기들이 제3국으로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비합리적 행동을 할 거라 생각되지 않고요. 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들이 한 2분인가 상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뭘 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핵 자체, 북한 핵이 위험한가 그 자체도 중요할 수가 있죠. 중요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둘러싸서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렇게 꼭 미국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마치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단계를 착착 밟아 나가고 있다는 듯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는 용납이 될 수 있는가.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직까지는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계속 시간을 주면 언젠가는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할 기술력을 이렇게 갖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다음 소련이고 뭐 전략적으로 감축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감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미국은 정말 전 세계를 뭐 12번, 20번도 부실 수 있는 핵이 있다고 있지만 사실 부시가 이성적이라고 김정일보다 이성적이라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냥 미국의 논리는 자신 이외의 국가가 핵을 가지면 위험하다. 사실 그 논리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그런 국제 기구나 국제 정치적 역량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려면요. 전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란 게요. 되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 국민들도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인도에 핵이 있더라고요. 전 절대 반대하거든요. 저도 어떤 해본 이유로도.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촛불 시위에서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진심으로 동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 가져야지 통일되면은 핵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대의 74%가 북한의 핵 개발이 위협이 된다고 답했고 26%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대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어떨까요? 전쟁이 났는데 외국에 있다. 들어오실 거예요? 전 들어와요. 오케이. 당연히 들어와야죠. 들어올 것 같아요. 대답하게 돼요. 왜 들어오죠? 싸우려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결정 못 내릴 것 같아요. 완전히 딱 바로 뭘 터졌다 그러면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맹목적인 애국심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죠? 기성세대보다는 저희들은 이유가 있는 무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내 가족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쟁이 나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이니까 지키겠다. 이런 과거에 가졌던 맹목적인 그런 애국심과는 저희가 가진 애국심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뭐 정보안이 세계안이 이런 것에 이미 너무 영향을 받아서 그냥 자기 자신이 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여기 중에서도 이민을 그냥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도 되게 많으시고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이민이라는 건 그냥 선택이지 국적을 버린다는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기회를 발현할 수 있는 삶 뭐 이런 걸로 생각하셨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맹목적으로 국적이나 국가를 위한 전쟁 뭐 이런 걸 강요하는 것 자체는 이미 저희한테 별로 질문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국가가 없으면은 자기도 없는 거잖아요. 자유롭고 당당한 1020. 한국의 모든 컴플렉스를 극복한 세대라는 이들은 과연 어떤 체험을 하며 성장했을까? 78년생 이상혁. 정치적으로 유신을 벗어나고 경제적으로도 고도 성장을 하던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다. 다섯 살 때인 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됐고 이상혁도 MBC 청룡의 어린이 팬이 됐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해인 86년엔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곧이어 88 서울올림픽이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졌다. 91년 중학생이 됐다. 참교육을 외치던 선생님들은 전교조를 결성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고등학교 땐 한국이 OECD에 가입했고 졸업할 무렵 IMF 외환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대중화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한국의 1020은 성장했다. 세대 경험의 차이가 세대 차이를 만든다. 사회 변동이 심했던 한국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한국의 5060은 한국전쟁과 5.16 쿠데타를, 3040은 6월 항쟁과 10월 유신을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꼽았다. 20대는 인터넷 보국가 월드컵, IMF 외환 위기를 꼽았다. IMF 때 취직이 안 되니까 취업을 못한 선배들이 계속 적재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취업에 대한 경쟁 상대들은 저와 동년배고 비슷한 캐리어를 갖고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고 비슷한 학력이고 이 사람들이 경쟁 상대였는데 이 경쟁 상대의 틀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더 있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경력도 있고 다양한 지식도 있고 더 많은 자격증도 있고 뭐 어학 점수도 높고
이런 사람들까지 저와 같이 경쟁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저는 이력서도 통과도 안 되겠더라고요. 똑같이 입었어요 안에. 취업 한파에 영향을 받은 구사학번. 한종이는 지난해 이곳에 입사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이거는 음료수 사탕. 군복무로 IMF 직격탄은 피할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청년 실업으로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학생 기자, 수상 임명 구조원 등 경력이 될 만한 것들을 부지런히 챙겼고 이력서를 끝까지 채웠다. 이력서에 빈칸이 있으면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 경쟁은 심각했다. 아르바이트도 좀 일반 커피숍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도 좀 색다른 거, 이색 아르바이트 될 만한 거 있으면 찾아서 해보고 자격증도 따보려고 해보고 사법고시가 또 1차가 다 객관식이래요. 1차 어떻게 객관식 찍으면 될까 해가지고 사법고시도 한번 볼까 해보고 또 CPA를 또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또 CPA 뭘까 그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러니까 다가오는 점점 졸업을 앞두고 다가오는 그런 취업 부담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좋은 회사에 이사까지 하셨는데 거기서 취직을 당하시고 이제 공장 이제 거의 이사 공장에서 높은 자리였죠. 근데 이제 공장도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집에 빚밖에 없고 공장은 넘어가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집이랑 공장 귀퉁이 있는 밭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밭도 아니었죠 원래는 그냥 땅덩어였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진짜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냥 이제 이걸 밭으로 개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콩을 막 심어서 DH 콩. 아 DH 콩 아니었어요. 콩을 심어서 이걸 대학 등록금 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당장 대학에 가야 되니까 고3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고3 여름에 자율학습이나 야간 이런 거 없으면 밭에 가서 머리 진짜 전월기 진짜 수건 두르고 와이셔츠 그 카라 올리고 추리닝 바지 입은 다음에 운동화에다 양말 확 당겨갖고 뭐 풀 같은 거 막 부스라리거든요. 장갑 끼고 호미로 말면서 야 진짜 내가 지금 대학 가려고 이거 하는데 그냥 진짜 열심히만 살면 뭐가 해결이 될까?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아버지의 실패는 충격이었다. 우리가 일하면서 여기 컨테이너에서 그 자고 여기 밥해 먹고 그때 그게 나지. 그럼 재밌었지.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이 밭에서 너 콩 털고 그때 너 기억나? 그 콩 털기 싫어서 친구들 콩콩 하면서 시키는 소리. 콩은 진짜 싫었어. 국가 부도는 개인의 부도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공터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한여름 떼학볕 아래 김을 맸던 그 콩밭은 지금은 포도밭으로 변했다. IMF 외환 위기는 물질적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한 1020들을 달라지게 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돈 안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요. 근데 IMF가 이제 지나가면서 과정에서 세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 돈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정치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돈 있으면 정치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당장 제 주위의 친구들도 뭐 누가 주식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뭐 그러면 그렇게 막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돈 버는 일이 제 일일 것 같아서 막 오히려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뭐 고시는 정말 과장이 아니고 제가 신림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제 뭐 대학 동기가 있다, 뭐 60명이 있다. 그러면 진짜 한 10% 6명은 다 고시를 받거나 준비했거나 사실 저도 준비해 본 적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뭐 저나 다른 친구들 부러워하지만 또 선뜻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막 너네 되게 마음대로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더한 불안감, 이런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IMF 터진 이후로 사람들이 다 상경계열을 물리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CEO 과정을 밟겠다, 뭐
내지는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머리 두뇌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뭐 자연계열 그쪽에는 두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쪽엔 투자도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진짜 물질 만능주의로 흐른다는 것이 그런 대학가라는 그런 풍속이나 그런 것이 벌써 이제 뭐 10대나 뭐 그런 20대 초반 그런 벌써 거기서 벌써 느껴지는 그런 것이 모두 다 경제로만 예. 그 관심이 가고 막 다들 이제 공대는 안 가고 상경계열 쪽으로 빠져가지고 저희도 여행 떠났을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2000년이었잖아요. 그때가 IMF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화를 그렇게 뿌리면서 다니냐, 너네 미쳤냐, 막 이런 글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2000년 조수정은 다른 2명의 여대생과 함께 세계 36개국을 여행했다. 육로로 아시아, 중동,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횡단한 1년 3개월의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외국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되게 폐쇄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 저만 해도요. 그렇게 여행을 하기 전에는 너 꿈이 뭐니? 저는 건축가예요. 뭐 기사 자격증 따고요. 건축가가 돼서 뭐 서울에도 빌딩을 짓고 뭐 부산에도 지을 거예요. 그렇게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는 그런 학생들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인도 델리에도 지을 거고요. 미국에서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걸 느꼈고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본 세계.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눴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했고 남의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성과 내 것에 대한 자신감,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는 글로벌한 시각을 얻었다. (1년 3개월의 일탈) 덕분에 졸업은 남들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정신을 훌쩍 키운 시간이었다. 남들은 뭐 고시 공부하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남들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들 다 손대면서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저는 다 자신 있어요. 그냥 나중에 막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길에서 뭐 노숙자 생활을 하더라도 어차피 여행 다니면서 다 해봤거든요. 돈 없어가지고 역에서 그냥 자고 신문지 덮고 자고 뭐 옆에 막 이만한 쥐 돌아다니고 뭐 쥐고기도 먹어봤고 뭐 볼장 타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뭐 그냥 앞으로 내가 뭐 어려워지면은 뭐 노숙자 생활 뭐 그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냥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다 갔다 오고. 거의 다 다녀오셨나요? 한국에서는 뭐 어디 학교 다녀요? 무얼 전공해요?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 오가는데 딱 그 친구들한테 너는 뭐 하고 싶니? 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것에 위한 준비가 너무나 철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뭐 한국 학생한테 너 뭐 하고 싶어? 뭐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관심사가 너무나 다양해서 만날수록 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네 역사 속에서 자기가 어떤 주제 부분을 딱 알고 싶다라고 그러면 학생 때부터 그거를 너무나 차근히 준비해서 졸업할 때쯤이 되면 커다란 작품이 하나 딱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얻고 그런 식의 대답이 언제나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기분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한국 오면서 되게 좀 슬펐어요. 그리스 같은데 갔을 때는 한 5시 정도 되면 모든 상점이 다 문 닫고 놀잖아요. 야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세상에. 그런 걸 느끼면 한국에서 막 이렇게 학교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바로 들어가서 쉬면은 죽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 거에서 좀 노연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고 독립심이 아닌가. 외국에 관광 명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너무나 관광 명소를 할 게 생각만 바꿔보면 많은 거예요. 뭐 외국에서 저희 나라 비판하는 것들 있죠. 너무 교통체증 심하다. 그러면은 저는 책을 읽은 게 영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친절한 중국집이라는 게 있대요. 너무 인기가 있대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그거 관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막히는 자동차. 그래가지고 자동차 여행 이렇게 막히는 거 봤냐로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무슨 데모 막 그런 거 저희 나라 심각하게 외국에 나잖아요. 데모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할지 모르죠. 그거는 시성품이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저희 나라도 외국에도 진짜 별거 아닌데 유명해서 단지 외국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게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서로 생각하기 나름이지 우리가 약점을 생각하는 게 결코 약점일 수만은 없어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세계의 시민이 된 1020. 이들도 결국은 윗세대의 자식들이다. 윗세대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자기 반성이 이어졌다.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80년대 그런 민주화 이런 것들 개혁, 변혁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N세대는 이제 정보화의 시대는 정보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보화 시대 되면서 정보 자체가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20대 자체나 10대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이 고생해서 이뤄왔던 것들이 이 정보화 시대에서 너무 쉽게 뺏긴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좀 질투심도 있고 이걸 좀 만회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되게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IMF가 5060에서 이제 좀 원인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걸 잘 마무리 짓고 잘 해결하는 것도 5060이 한 것 같아요. 책임감 같은 게 좀 저희가 기성세대한테 배워야 될 그 가족에 대한 책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 저희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다가도 책임감은 좀 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안 하고 말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선은 완수를 해놓고서 뭐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물론 책임감에 나오는 희생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다거나 뭐 그것은 무조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은 아주 뭔가 상당히 독특하고 개성적이니까 이것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분들도 분명히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배울 점이 상당히 많고 뭐 다양성이나 개성, 뭐 자유로움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려면 먼저 지금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고 그렇지만 여전히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받아 쓰고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런 게 아니어야 우리가 더 좀 믿음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책임감이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더 강해져야지만이 떳떳하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윗세대가 이룬 풍요를 바탕으로 정보화와 세계화 열풍 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1020. 윗세대보다 글로벌한 시각과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공평하다. 이들도 5060이 된다. 누구도 언제까지나 1020일 수만은 없다. 전부 다 그런 뭐 보수적인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개방적이고 이런 거 뭔가 창조적인 이런 생각만 있는 뭐 생각이 없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이게 서로 조화가 되고 뭐 절충해 가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회는 뭐 유지해 가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분들이 우리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서로 뭐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은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일을 하는 만큼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미래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조직에게나 어디에 의탁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안의 눈보다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야, 이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제 이번 대선 거치면서 뭐 월드컵 이러면서 세대 간의 뭐 단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면은 억지일지 모르지만 희망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게 기성세대랑 똑같으면 그 미래의 세대가 똑같으면 발전이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을 잘못을 기성세대한테 돌리는 건 또 우리 세대한테는 너무 쉬운 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자체가 희망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배우는 거,
다른 점 중에 이제 좋은 점은 배우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 그게 되려면 일단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 하지만 2003년 한국의 세대들은 살아온 체험도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세대 갈등은 굴곡 많았던 우리 역사가 빚어낸 세대 차이일 뿐이다. 때론 그것이 힘이 되어 지금의 우리가 있듯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